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상통 계리직 한국사 성정호입니다. 여러분들의 계리직 단기 합격을 위해서 오늘 여기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강의를 바로 앞서기 전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OT 시작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판 보시면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계리직 한국사가 되겠다. 한국사라는 과목이 여러분 사실 공무원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많이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계리직 한국사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기본의 기존적인 이제 공무원 한국사하고는 공통점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계리직 한국사는요. 일단은 20문제가 나오죠. 나오는데 20문제가 다 한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18문제가 한국사고요. 나머지 2문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상용한자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공무원 한국사 같은 경우는 문제 수는 똑같아요. 20문제입니다. 20문제였는데 여기서는 뭐 상용한자라든지 그런 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고 똑같이 20문제 중에서 20문제에다가 한국사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수는 똑같습니다. 이게 공통점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한국사는 여러분 양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방대한 양도 많고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한국사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같은 거 보면은 막 1000페이지짜리 1500페이지짜리 양이 많은데 우리 계리직 한국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 한국사에 비해서 그렇게 두꺼운 양의 한국사를 배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오는 범위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계리직 한국사만에서 특출나게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이른바 이 파트입니다. 한국사의 교통과 통신이라고 하는 파트. 그러니까 다른 이제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이 부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리직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파트가 매년 한두 문제는 늘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 맨 뒷페이지에 2008년부터 2016년도까지 계리직 문제를 다 남았는데 그 기출문제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보고 분석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실적으로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문제가 조선시대 때 봉수제, 그 다음에 파발제. 파발제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었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하고의 분명히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되겠다. 또 하나 그럼 뭐가 되겠냐면요. 차이점으로서 자, 첫 번째는 이거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근현대사 파트. 여기가 상당히 비중 있게 나온다. 특히 여러분 근현대사 파트에서 아무리 우리가 준비하는 게 계리직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체국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 역사에서 보여지는 우체국과 즉 이거와 연관되는 것들이 여러분 있죠. 우정총국과 연관이 있는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그럼 우정총국, 그렇죠? 우리 이제 근대 우편제도라고 하는 파트인데 요거와도 관련된 사건이 우리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플러스 여기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 그럼 사실 그러면 여기 나올 수 있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제일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른바 뭐 김옥균, 그 다음에 뭐 김옥균, 그 다음에 홍영식과 관련된 이런 인물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기존의 여러분들 공무원 한국사와 계리직 한국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계리직 한국사를 우리가 요런 거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겠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거냐.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러분들. 자, 세 번째. 강의 과정을 여러분한테 하나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강의를 스토리텔링으로 좀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사가요. 아무리 계리직 한국사라고 하지만 실적으로 공무원 한국사에 비해서 엄청나게 양이 많진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대한 양을 우리가 배울 때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최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겠다. 근데 그럼 한국사라는 과목이 이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 필요하다? 네. 이른바 암기도 필요한데 여러분 암기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암기하는 팁 같은 거를 제가 좀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한국사를 듣다 보니까 보다 쉽게, 보다 재밌게 들 수 있고, 이해 외적으로 반드시 여러분 연도라든지 특히 인물의 활동이라든지 또는 사건이라든지 흐름 같은 거 외울 때 암기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그냥 막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 성동호 한국사만의 암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거를 학습 부담을 최대한 절감시키도록 제가 강의를 하나하나 진행할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강의가 진행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뭐 여러분들 그럼 암기를 어떻게 시켜줄 거냐라는 거 한번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우리 그 계리직 한국사든 여러분 공무원 한국사든 간에 자주 출제되는 범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른바 문화사 파트가 있어요. 문화사. 문화사에서도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 문제하고 사진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사진 문제, 그림 문제 뭐가 있을까요? 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탑이 몇 개가 있을까요? 대략 한 1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근데 여러분, 1000개 탑을 결국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 탑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의 제가 여러분들 암기 팁을 하나 드리면 이런 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탑이 있다. 탑은 여러분 안에서 뭘 보관합니까?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불경 또는 부처 몸에서 나온 사리 같은 걸 보관하죠. 그렇기 때문에 탑과 부처를 우리가 흔히 동일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를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절에 가면 볼 수 있죠. 절에 여러분들 부처를 형상해 놓은 불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색깔이 무슨 색깔이요? 금 색깔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흔히 부처를 금색깔 사람이라 그래서 금색깔 사람, 쇠금자에다가 사람 인자 써가지고 금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그러면은 금색깔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금색깔은 빛납니까? 빛나지 않습니까? 빛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빛나는 것은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양을 상징하는 숫자는 바로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탑 양식은 이렇게 홀수 탑 양식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의 고유의 탑 양식은 홀수탑인데 이렇게 여러분 홀수탑으로 가다가 갑자기 그럼 짝수가 등장해요. 그럼 분명히 우리나라 탑양식은 홀수탑인데 짝수가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탑양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바로 중국의 원나라 탑양식이다. 두 가지만 여러분 체크하시면 돼요. 자, 경천사지 10층 석탑. 그 다음에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보는 건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바로 3입니다. 우리 가위바위보 몇 판 하죠? 가위바위보 3판 하죠. 밥 몇 끼 먹죠? 3끼 먹죠. 아침, 점심, 저녁. 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만큼이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뭔가 안정감, 뭔가 조화로운 이런 이미지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조화, 그 다음에 완성 또는 균형 이런 의미를 준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역사에서 여러 가지 나라로 흩어져 있다가 하나로 완성됐을 때가 언제죠? 바로 삼국을 통일했던 통일신라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3층 석탑은 대부분 석탑이 통일신라 석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가문사지 3층 석탑. 그 다음에 불국사 3층 석탑. 그 다음에 진전사지 3층 석탑.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3이 나온다면 그냥 통일신라 체크해도 무방할 만큼이나 333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게 나왔었냐? 이 탑을 주어주고 나서 탑이 건립된 순서를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가문사지가 몇 년에, 불국사가 몇 년에, 진전사지가 몇 년에 라고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제가 분명히 암기 팁을 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세종대왕께서 남겨주신 위대한 글씨가 있다. 한글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기역, 비읍, 지읒. 정확히 여러분들 한글 순서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건립된 순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같은 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층 석탑은 대부분 다 어디에 몰려있다? 통일신라에 몰려있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럼 그 다음에요. 자, 5층이죠? 5층 보시면 5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만 체크해 두시고 나머지 여러분 5층이 나오면은 다 고려 이후예요. 볼까요, 여러분들? 고려 이후에. 자, 개성 불일사 5층 석탑, 그 다음에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그 다음에 무량사 5층 석탑. 이렇게 여러분들 정림사지 5층 요거만 백제 거고요. 나머지 다 그 5층이 나면은 어디로 체크하면 되겠다? 고려시대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다. 요거 하나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통일신라 석탑 정리했죠? 그 다음에 백제에서 요거 하나 체크해 뒀고 고려는 5층이 대부분 다 많다.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표시한 요거 있잖아요. 원각사지 요거 10층 석탑 요거 조선시대 거예요.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경천사지는 고려시대 건데 요건 좀 특이하죠? 고려는 대부분 다 5층이지만 이 녀석은 10층이에요. 요거 예외라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러면은 통일신라 끝났고 그 다음에 조선 끝났고 고려 끝났고 우리가 남겨져 있는 시대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른바 삼국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한번 써볼까요? 자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쪽에 쓸까요? 네. 그럼 삼국시대 석탑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을 것 같죠? 왜? 대부분 다 석탑이 이때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삼국시대 석탑은 여러분 남겨져 있는 게 단 3개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없어지거나 소실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층, 이 3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삼국시대 석탑은 3개밖에 없는데, 자, 고구려 볼까요? 고구려 없어요. 백제 볼까요? 백제가 2개가 있어요. 신라 볼까요? 신라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고구려는 없고, 백제 2개. 백제 2개 중에 하나가 요 녀석이 되겠죠. 정림사지 5층 석탑.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될까요? 하나는 그러니까 정림사지 5층 석탑 하나 써놓고서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요. 하나는 이른바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다. 2가지예요. 됐죠? 한 가지가 뭐냐? 요 한 가지가 이른바 신라의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분황사 모전석탑. 근데 이 녀석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거든요. 분황사 모전석탑.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 결국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게 어느 나라 거냐? 그리고 이게 어느 나라 거지만 어느 나라 안에서도 어느 왕이 만든 거냐?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보시면 자 이걸 여러분 그냥 왕을 외우지 마시고 하나하나 보자고요. 자 암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분황사 한자로는 보시면 분자는 향기 분자예요. 우리 향기나다고 하잖아요. 여자들 우리 화장품 바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분가루 바른다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향기 분자의 임금왕자예요. 그럼 향기가 나는 임금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향기가 나는 임금은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그렇죠. 여자겠죠. 그럼 여자가 있는 나라는 여러분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신라의 선덕여왕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황사 모전석탑은 선덕여왕 거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다 삼국시대 석탑 3개, 그 다음에 통일신라는 333, 그 다음에 고려는 555에다가 추가 정천사 10층만 하나 추가해 주시고 조선시대 때는 원각사 10층 석탑 이렇게 체크하시면은 우리가 1000여 개 탑을 이렇게 원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암기 팁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여러분들 틀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한다는 거 하나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4번째 강의 과정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 진행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 그 4번째 여러분들 이게 교육 과정이죠? 자, 유상통 계리직 한국사 어떻게 진행되냐? 첫 번째 이른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자 이론편부터 진행이 됩니다. 기본 이론이라고 여러분 하는 파트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하나하나 제가 이야기들 스토리텔링 하면서 여러분들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이론편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뭘 익혀야 될까요? 실전 감각을 익혀야겠죠. 실제 배웠던 우리가 이론편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고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등에서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되는 건데 여기 문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문풀. 자, 2가지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기출문제. 기출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원별 문제. 단원별 예상 문제라 써볼까요? 예상 문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론편이 끝나면요, 바로 기출 문제하고 단원별 예상 문제가 들어가는데 그럼 기출 문제가 뭐냐?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 기존에 시중에 나왔던 문제죠. 출제가 됐던 문제죠. 그래서 문제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기출 문제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계리식 기출문제는 무조건 풀어가겠고요. 그 외적으로 다른 직렬. 제가 아까 저기다 표시했던 공무원 한국사 다른 직렬이 있잖아요. 일행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그 다음에 7급,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경찰 간부 다른 직렬까지 해가지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한 예측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출문제 시간에 하나하나 다루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 기출문제. 여기 뭐예요, 여러분들? 단원별 예상 문제. 이건 제가 만든 예상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수험생들이 정말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 이건 열심히 들어요. 이론편 열심히 들어. 이 안에 막 70강, 60강 또는 뭐 적게는 50강 되는 강의들을 열심히 막 듣는단 말이야. 듣고 나서 실제로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 강의를 듣지를 않아요. 문제를 풀고 밑에 뭐가 써 있으니까. 해설이 쓰여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된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해설만 만약에 해설을 그대로 가르치는 강의라고 한다면 그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밑에 다 쓰여 있으니까. 굳이 해설을 보지 않더라도, 또 굳이 어디를 보지 않더라도, 인강을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강의를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출 강의 여러분들, 여기 기본 이론이잖아요. 여기서 이른바 이걸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화 이론. 여기도 마찬가지 심화 이론. 그래서 여러분들 유상통 여러분들 계리식 한국사, 성종 한국사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론편 시간에 기본 이론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나서요. 이 문제를 풀 시간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30분 동안 이상 동안 이론을 설명하고 강의하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심화를 정리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심화는 왜 필요한가요? 심화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기본 이론편을 여러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점수가 몇 점이 나오냐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이걸 체계적으로 들었을 때는요. 80점에서 85점이 나와요. 높은 점수죠. 근데 이 점수가 여러분들 합격에 도달하기에는 분명히 한두 문제가 부족해요. 왜? 합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90점에서 95점이 나와야지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합격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두 문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라고 하는 이 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 파트를 우리가 심화 이론이라고 하는 기출문제나 단원별 예상 문제 때 이때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에 대해서 이론편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을 다시 부활시키는 겸 플러스 여기서 미처 다루지 못한 심화 이론들을 문제풀이 시간에 다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풀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심화 이론편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편 그 다음에 실전강화를 위한 문풀편 안에는 기출문제와 제가 만든 단원별 예상문제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유상통, 계리식 한국사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제 진행해 나갈 건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를 얼만큼 체계적으로 했는가. 이거를 여러분 잘 해야지만 문제 풀 때 실적으로 내가 배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고 내가 제대로 공부했구나. 내가 실적으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틀렸을 경우에는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해 나가겠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요구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 풀다가 또는 이런 편 공부 여러분 강의 듣다가 모르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유상통 사이트에 와서 저한테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몇 번 문제 알려주세요. 선생님 어제 뭐 고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갔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들 답변을 또 달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계리식 한국사 이쪽 와서 보시면 자 계리식 한국사 두 번째 공무원 한국사 어떻게 진행된다. 그리고 계리식 한국사는 이거와 반드시 나온다. 이게 초점을 맞춰야겠다. 라는 거 하나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고 그럼 제가 저쪽에는 교육과정과 강의과정 그리고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OT를 마치겠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바로 1강 한국사의 교통과 통신. 우리는 석기 시대부터 안 나가요. 우리 선사 시대부터 안 나가요. 우리는 바로 제일 중요한 이 파트부터 하나하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